계집 따위가 군단장, 벨들의 조롱과 암투스, 철의 여장군이 부패한 장성들의 제국에 입성한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음모와 거대한 외압을 짓밟으며 적보다 더 교활한 내부의 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탄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는 마치 거대한 용이 울음소리 같았다. 짙은 안개를 가르며 강원도의 험준한 삶의 위를 선회하던 블랙호크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자 구름 아래로 거대한 요새의 모습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심장부 청룡군단 사령부였다.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하자 군단 사령부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도열에 있던 군단 직활 부대 장병들의 부동자세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들을 사열하던 장성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사려 있었다. 기대와 우려, 그리고 나의 성경계심. 오늘 청룡군단의 새로운 주인이 부임하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었다. 육군 중장 강희안 헬기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바부진 체격의 한치에 흐트러지면 없는 전투복.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강철 그 자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위를 압도하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 깊고 서늘한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이면까지 꽤 뚫어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충성 신임 군단장 육군 중장 강희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이겠지만 연병장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군단 참모장인 황지훈 소장이 앞으로 나아가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참모장 소장 황지훈입니다. 군단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소 참모장. 강희연은 그의 경례를 받은 뒤 그와 함께 도열한 이하 사단장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군단은 3개의 보병사단과 하나의 기갑여단, 그리고 수많은 직활부대로 이루어진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국가와도 같은 거대한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그 조직의 핵심인 사단장들이 서 있었다. 그들 모두가 별을 단 장군들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서 잠시 멈췄다. 1사단장 소장 조상덕. 풍채 좋은 거구의 호탕한 웃음이 트레이드 마크인 인물이었다. 그는 청룡군단에서만 10년 넘게 잔표가 굵은 터줏대감으로 군단 내 그의 영향력은 참모장을 넘어 군단장에 버금간다는 소문이 바다했다. 군단의 모든 군수와 보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다. 그가 강희현을 향해 서글서글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2주 임식은 간결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전임 군단장은 이 임사에서 전통과 안정을 유난히 강조했다. 마치 새로 부임하는 그녀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처럼 마침내 간의 단상에 올랐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동부 전선을 책임지는 청룡군단의 지휘권을 인수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넘어 산자락까지 울려 퍼졌다. 나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군 생활을 약속하지 않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타협과 안주를 권하지도 않겠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병사들의 얼굴과 그들 뒤에 선 노력한 지휘관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는 진짜 군대가 될 것이다. 보고서 위에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가장 강하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군대. 명령이 살아 숨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군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그리고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겠다. 연설의 마지막 문장은 명백히 반상 아래의 지휘관들을 향한 것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일부 장성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2주 임식 직후 군단 지휘부 회의실에서 첫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군단 참모진과 예하 사단장들이 모두 둘러앉았다. 사레름판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강 의원은 상석에 앉아 각 부대에서 제출한 현안 보고서를 말없이 넘겼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한참 후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일사단장 지목당한 조상덕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예의 군단장님, 소장 조상덕입니다. 보고서를 보니 일사단은 군단 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훈련 준비 태세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장비 가동률과 보급률 역시 100%야. 아주 훌륭해. 과찬이십니다. 유사시 최선봉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어야 할 최정예 사단으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상덕 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다. 그의 말에 다른 사단장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들의 부대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고 늘 문제가 터지는데 유도 일사단만 완벽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강의원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기이하고 다른 사단들은 모두 노후 장비 문제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사단만 단 하나의 문제도 없을 수 있지? 조 소장은 혹시 연금술사 낡은 장비를 새 것으로 바꾸는 비법이라도 가지고 있나? 회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조상덕 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것은 저와 우리 부대원들이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발로 뛰며 부족한 것을 채우고 노력 좋아. 그럼 그 노력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군. 강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부터 2시간 뒤 1사단 7연대 포병대대를 불시에 방문하겠다. 보고서에 적힌 대로 모든 K-65 자주 포가 방장이라도 사격 가능한 상태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참모장과 군단 한병대장은 나를 수행할 준비를 하도록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 그것은 단순한 부대 순시 예고가 아니었다. 부임 첫날 첫 회의에서 군단의 실세인 조상덕 소장에게 정면으로 칼을 겨눈 것이다. 그녀는 조상덕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보고서라는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위한 망치를 들어 올린 참이었다. 조상덕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강의원을 향해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이내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강의원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맞으랬다. 거대한 청룡군단을 무대로 한 2마리 용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의원의 파격적인 불시 순시 예고는 청룡군단 지휘부의 거대한 파문을 일었다. 특히 조상덕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강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건드려. 그것도 이제 막 부임한 애송이 같은 여자. 그가 지난 10수년간 청룡군단에 싸우는 자신만의 제국은 견고했다. 그는 단순히 일사단장이 아니었다. 군단의 모든 군수, 복극, 공사계약에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의 손을 거쳐나가는 막대한 예산의 일부는 그의 주머니를 채우고 군내 외에 그의 인맥을 살지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상급부대의 누군가는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고 하급부대의 지휘관들은 그의 지원에 감사하며 충성을 바쳤다. 그것이 그가 구축한 부패의 생태계였고 그는 그 생태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포식자였다.
장군님, 어쩌실 작정입니까? 지금 포병대대에서는 난리가 났어.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자주포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1사단 참모장이 사색이 되어보고 했다. 호들갑 덜지마. 조상덕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여자 뭘 얼마나 안다고 나서겠어. 서류 몇 장 들춰보고 아는 척하는 거겠지. 진짜 야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상상도 못할 걸. 하지만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방법이 없진 않지. 조상덕은 의명한 미소를 지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군단 정비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비대대장은 그가 직접 꽂아놓은 그의 충실한 수족 중 하나였다. 나 조상덕이다. 지금 방장 자네 대대에서 가장 상태 좋은 KU 부품들을 전부 긁어모아 그걸 가지고 1사단 7연대 포병대대로 즉시 이동해 2시간 안에 모든 자주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놔. 이건 명령이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적인 지시였다. 다른 사단에 배정되어야 할 정비 부품을 자신의 사단을 위해 빼돌리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상덕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제국 안에서는 그의 말이 곧 법이었다. 2시간 뒤 강희연이 이끄는 순시단이 7연대 포병대대에 도착했다. 대대 연병장에는 20대가 넘는 KU 부가 위험을 뽐내며 도열해 있었다. 조상덕 소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만만한 얼굴로 강희연을 맞아다. 군단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1사단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희연은 아무 말 없이 자주포들을 하나씩 둘러보았다. 그녀는 포심과 궤도 엔진 눈빛이 꼼꼼하게 살펴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일부 자주포의 엔진 눌에서 막 교체된 듯한 새 부품과 아직 식지 않은 기름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대대 한쪽 구석에 있는 정비고에서 다른 부대의 마크가 찍힌 빈 부품 상자들이 황급히 치워진 흔적을 발견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희연은 조상덕을 돌아보았다. 훌륭하고는 조소장, 정말 대단한 준비성이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그녀는 정비고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부품 상자들은 군단 정비대대 소속 물품들 아닌가? 정비대대가 언제부터 1사단 예합불대가 되었지? 조상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강희연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예리하게 파고들 줄은 몰랐다. 그것은 포병대대 자체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대대의 지원을 받아 합동훈륭을 실시했습니다. 합동훈륭, 강희연은 차갑게 웃었다. 내가 아는 훈륭과 조 소장이 아는 훈륭은 그 의미가 다른 모양이고 조 소장 자네는 지금 나를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자네 전우들까지 기만했어. 다른 사단에서 피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을 이 부품들로 자네는 자네만의 완벽한 성을 쌓아 올린 게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지금 즉시 군단 감찰부에 명령하여 지난 5년간 군단 전체의 모든 장비 정비 및 부품 보급 실태되어 전면적인 특별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어. 특히 조 소장이 관여한 모든 사업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사사치 파헤칠 것을 명령한다. 그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조상덕의 제국에 대한 전면전 선포였다. 조상덕은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몽열감으로 시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강희연의 귀가에만 들릴 정도의 나지한 목소리로 은졸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군단장님, 아주 뼈저리게.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 후회는 자네가 하게 될 거야. 강희연은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서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상덕이 구축한 부패의 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하며 끈질기게 저항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거대한 악룡의 심장을 향해 칼을 빼어든 것이다. 승패를 가능할 수 없는 외롭고도 치열한 싸움이 막 시작되었다. 강희연의 전면 감사 명령은 조상덕의 제국에 가해진 첫 번째 충격이었다. 군단 감찰부의 감사팀이 1사단을 비롯한 군단 예하 부대들에 급파되었고 수십 년치의 먼지 쌓인 서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뒤고 힘들게 진행되었다. 조상덕의 제국은 견고했. 그의 수족들은 군단 곳곳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그들은 교류한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했다. 중요한 서류들은 분실되거나 이관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이 지연되었고 핵심 관계자들은 갑자기 병가를 내거나 교육 파견을 떠나기 일쑤였다. 조상덕은 자신의 제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강희연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서류만으로는 저 노이한 뱀을 잡을 수 없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감사의 방향을 바꿔왔다. 서류더미 대신 현장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가지 사업에 꽂혔다. 청룡대교 건설 사업. 군단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희의 새로운 절약기 동료를 확보하기 위해 몇 대 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다리였다. 당시 사업의 총책임자는 당연히 군수 분야의 실세였던 조상덕이었다. 강희연은 밤마다 군단장 집무실에서 청룡대교의 설계도와 공사 관련 서류들을 분석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설계도상 다리의 핵심 구조물에 사용되도록 명시된 고강도 특수 철근이 실제 공사 중에는 단 한 번도 반입된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훨씬 저렴한 일반 철근이 대량으로 납품된 기록만 남아 있었다. 찾았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룡대교는 유사시 수십 톤의 전차와 장갑차의 무게를 견뎌야 할 절약시설이 아니라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에 불과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군 전체의 전투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이적 행위였다. 이제 이 의혹을 사실로 증명해야 했다. 강희연은 군단 공병대장을 조용히 불렀다. 공병대장 서진호 대령은 조상덕의 라인이 아닌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군인이었다. 서 대령 이번 주말에 전군단 기동 훈련이 예정되어 있지. 예의 군단장님, 훈련 계획을 일부 수정한다. 2기 가병여단을 훈련의 선봉으로 투입한다. 기동 경로는 청룡대교를 통과하는 것으로. 서진호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군단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청룡대교는 아직 안전성 검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가 동시에 통과할 경우 다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었다면 문제 없어야 정상 아닌가. 혹시 서 대령도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강희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 대령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어려운 푸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감히 조상덕 소장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 모른 척 해왔던 것이다. 내 말대로 하게 이건 훈련이 아니라 작전이다. 다리 위에서 기가 변단의 모든 전차와 장갑차가 정지한 상태로 10분간 그리고 다리의 미세한 균열이나 진동까지 측정할 수 있는 최첨단 비파괴 안전성 진단 장비를 준비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나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주말 아침 개념과 함께 2기 가벽판의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대의 KU의 흑표 전차와 KU-221 장갑차가 위험을 과시하며 청룡대교로 향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조상덕 소장은 처음에는 코어슘을 쳤다. 멍청한 여자,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군.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훈련을 명령한 군단장인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텐데. 하지만 강희원의 진짜 목적이 안전성 진단 장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강의원이 파놓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기가 변단 투입은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이었던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청룡대교로 향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리 위에는 이미 수십 대의 전차가 육중한 무게로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공병대원들은 다리 곳곳에 진단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멈춰, 당장 훈련을 멈춰, 다리가 무너진단 말이다. 조상덕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강의원이 차에서 내려 그의 앞을 막았었다. 왜 멈춰야 하지? 조 소장, 자네가 지은 다리 아닌가? 자네는 이 다리가 100년은 끝도 없을 거라고 보고했었는데 혹시 자네 보고서에 거짓이라도 있었나? 강의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상덕의 심장을 찔렀다. 조상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그의 등 뒤로 안전성 진단 장비의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켜지며 위험 수치를 알리는 그래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리 내부 곳곳에서 미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의원은 그를 지나쳐 다리 위에 서 있는 이기가 배단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전 병력을 다리에서 철수시켜 한 명도 빠지면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그녀는 조상덕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판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조상덕 소장, 자네를 직무유기미 군형법상 이저행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한.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군단 헌병대 수사관들이 조상덕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청룡군단을 수십 년간 지배온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자신이 지은 부실한 다리 위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희연은 무너진 다리가 아닌 그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제국의 심장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이제 저 거대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해내야 할 시간이었다. 조상덕 소장의 전격적인 체포는 청룡군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었다. 현역군단장이 예하사단장을 그것도 최전방에서 이척행위 혐의로 체포한 것은 창군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강희연은 순식간에 군 전체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녀를 지지하는 소장파 장교들과 개혁을 바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그녀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반격도 한것했다. 조상덕이 수십 년간 뿌려놓은 부패의 씨앗은 군내 외의 고위층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들은 조상덕의 몰락이 곧 자신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장군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 국방부와 합동참 모본부에는 강희연을 비난하는 익명의 투서가 빗발쳤다.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여성 지휘관의 독단과 아집이 군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실적에 눈이 멀어 무리한 수사를 벌여 동료 장군을 모함했다. 그녀의 과격한 리더십 때문에 최전방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등 사실과 거짓을 뒤섞고 그녀를 위험한 지휘관으로 몰아갔다. 정치권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다. 조상덕과 결탁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방부 장관을 압박하며 강희연의 즉각적인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군 검찰의 수사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었고 구속된 조상덕은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강희연을 무고죄로 엮고소했다. 상황은 강희연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다. 군단 내부의 분위기도 뒤숭숭했다. 그녀의 계약을 지지했던 장교들조차 거대한 외근 앞에 응추러들기 시작했고 그녀는 사령부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가장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군단 참모장인 황지훈 소장의 태도였다. 그는 매일 같이 그녀를 찾아와 안정과 화합을 명분으로 한 발 물러설 것을 종용했다.
군단장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군단장님께서는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조소장 문제는 군 검찰에 맡기시고 이제는 군단 안정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안정, 황 소장,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그대로 덮어드는 것이 안정인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 그 속에서 병사들이 죽어가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군단장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다 군단장님까지 다치시. 황지훈의 눈에는 진심 어린 우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관료의 무사한 일주였다. 그는 강희현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강희현은 깊은 고독에 휩싸였다. 수만 명을 지휘하는 군단장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칼이 어디까지 향할지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거나 혹은 그녀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홀로 집무실을 지켰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낯선 단말기에서 작은 신호음이 울렸다. 그녀가 부임 직후 설치를 지시했던 군단장 직통 채널이었다. 일개 내변부터 장교까지 누구나 익명으로 군단장에게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고였다. 지금까지는 사소한 건이나 불평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무심코 단말기로 다가가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짧지만 절박함이 묻어나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충성, 이병 박민준. 훈련 중 무릎을 다쳤지만 부대에서는 꽤 병 취급을 합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군단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강희연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그녀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녀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은 익명의 투서를 날리는 비겁한 그림자들이나 그녀를 흔드는 정치인들이 아니었다. 바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름 없는 한 명의 병사였다. 회의감의 안개가 걷히고 그녀의 심장에 다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를 향해 날아오는 수만 개 화살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병사가 흘리는 눈물은 그녀의 심장을 꽤 둘른 비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의무참모, 당장 내 집무실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실행해. 이사단 소속 이병 박민준, 이 병사를 찾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릎 전문의를 수소문해. 내일 아침 당장 군단장 전용 헬기를 띄운다. 그 병사를 싣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 모든 책임은 나 군단장 강희연이 진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군단 사령부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장군들의 비겁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강희연은 이제 더 이상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약한 병사 한 명의 편에 서서 거대한 불의와 싸우는 전쟁이었다. 이병팍 민주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축구 선수를 꿈꾸던 그는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고 입대했다. 입대 후 반복되는 고된 훈련에 잠재냈던 통증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행군이나 구보 같은 기본적인 훈련은 물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분대장도 소대장도 중대장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사단 의무대에서는
엑스레이상 이상 없음이라는 판정과 함께 정신력 문제라는 모욕적인 진단만이 돌아왔다. 그는 부대 내에서 꽤 병부리는 관심 병사로 낙인 찍혔고 동기들의 외면과 선임들의 괴롭힘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생활관 게시판에서 군단장 직통 채널에 대한 안내문을 보았다. 군단장에게 직접 한 개 2등 병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모두가 잠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군번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도와주십시오. 그 작은 속삭임이 거대한 군단 전체를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이루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이 소속된 중대의 검은색 군단장용 세단이 흙먼지를 이륙이며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것은 군단장 직속 부관과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중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색이 되어 달려 나왔다. 군단장 부관은 다른 설명 없이 박민준 이병을 찾았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중대장실로 들어가 다른 모든 간부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단둘이 면담을 시작했다. 박민준 이병 군단장님이 보내서 왔다. 어제 직통 채널에 보내 메시지 모두 사실인가? 박민준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부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두려워하지 마. 군단장님께서는 자네 고통을 해결해 주기 전까지 이 중대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만 대답해 주면 된다. 박민준은 그제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눈물 섞인 절규가 되어 터져나왔다. 부관은 그의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꼼꼼히 기록했다. 그 같은 시각 군단장 집무실에서는 군단 의무찬모와 이사단 의무대장이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강의연의 질책을 받고 있었다. 나는 군의관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전투력을 보존하는 핵심 지휘관이라고 생각한다. 내 말이 틀렸나? 아닙니다. 군단장, 그런데 병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꽤 병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전투력을 보존하는 지휘관의 태도인가? 최신형 MRI 장비는 창고에 처박아 두고 엑스레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최선인. 강의연의 책상 위에는 박민준의 진료 기록과 함께 이사단 의무대의 MRI 장비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지금 당장 박민준 이병을 군단장 전용 해교에 대워 서울로 후송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무릎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네들은 여기서 대기하도록. 그날 오후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박민준은 만성 전방십자인 대파열 및 연골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였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4시간의 군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 개 이등병의 작은 속삭임에 군단장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 그의 병으로 낙인 찍혔던 병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전용 핵기까지 동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책임한 의무 지휘관들을 엄중히 문책했다는 소식은 모든 병사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며칠 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군단 의무대에서 회복 중이던 박민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군단장 강희현이었다. 그녀는 수행원 없이 혼자서 그의 병실을 찾았다. 박민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강희현이 손으로 그를 제재했다. 움직이지 마라. 아직 회복 중인 환자 잤나. 그녀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군단장님, 박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는 내가 받아야지. 자네의 작은 용기가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었으니, 그리고 자네 같은 병사들의 고통을 미리 살피지 못한 것은 지휘관이 나의 불찰이다. 미안하다. 중장 계급장을 단 군단장이 일개 2등 병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박민준, 자네 용기가 우리 군단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앞으로 부조리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알려다오. 직통 채널은 언제나 자네 같은 병사들을 위해 열려 있을 테니 자네 목소리가 다른 수만 명의 전우를 살릴 수 있다. 박민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다. 그날 이후 군단장 직통 채널은 잠잠할 날이 없었다. 처음에는 복지나 시설에 대한 건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훈련의 비효율성,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 심지어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까지 군단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강의원은 그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하나씩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녀를 향한 군 내외의 공격은 여전히 거쳤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었다. 한 병사의 작은 속삭임은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흔드는 오래와 같은 함성이 되어 가고 있었다. 병사들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강의원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제 군단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즉 전투력의 심장부인 훈련 시스템에 메스를 대기로 결심했다. 청룡 군단 예하 3사단은 백골 부대라는 명성과 함께 각종 훈련 경연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 없는 훈련 최우수 부대로 명성이 자자했다. 사단장인 마태섭 소장은 화려한 언병과 슈어맨식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전형적인 스타 장군이었다. 그의 부대는 항상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범으로 상급 부대 지휘관과 정치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인사 기록에는 온갖 표창과 훈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하지만 군단장 직통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3사단 병사들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우리 부대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서커스를 합니다. 적은 항상 정해진 길로만 오고 우리는 항상 정해진 대사만 외칩니다. 전투 훈련보다 훈련장 주변 환경미와 페인트 칠, 잡초 제거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사단장님께 잘 보이는 게 훈련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대한군 역할은 항상 가장 약한 부대가 맞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적당히 저항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교육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단이 멋지게 이기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의연은 보고서들을 읽으며 실소했다. 마태섭 소장은 싸우는 군대를 만드는 지휘관이 아니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군대를 만드는 뛰어난 연출가에 불과했다. 그의 화려한 명성은 병사들의 실전적인 전투 능력이 아니라 잘 자인 각본과 땀 흘리는 연기로 만들어진 종이 호랑이였다. 강의연은 그 종이 호랑이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군단에서는 주한 미군과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3사단이 주력이 되어 미군 기갑부대의 지원을 받으며 가상의 적진을 돌파하는 공격 훈련이었다. 마태섭 소장은 이번에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사와 정치인들을 훈련장으로 초청했다. 훈련 당일 참관인 석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주한 미군 사령관까지 참석하여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태섭 소장은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잡고 훈련 상황을 직접 브리핑했다. 존경하는 내 외기빈 여러분,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용사들이 미군과의 완벽한 합동 작전을 통해 어떻게 적을 격렬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포성이 울리고 훈련이 시작되었다. 3사단 병력들은 약속된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강희연이 군단 지휘통제실에서 조용히 무전기를 들었다. 대한민국 대대장 들리나 지금부터 플랜 X를 가동한다. 플랜 X는 강희연이 이번 훈련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한 돌발 상황 시나리오였다. 대한민국에게 기존의 각본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라는 명령이었다. 명령이 떨어지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었다. 그들은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여 3사단 지휘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측면과 후방을 급습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완벽한 각본에만 익숙해져 있던 3사단은 혼란에 빠졌다. 통신망은 불통이 되었고 지휘 체계는 마비되었다. 멋지게 적진을 돌파해야 할 주력 부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포위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훈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참관인 석에 앉아있던 내외 귀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마태섭 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한번 무너진 각본은 되돌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군단장 강희원이 참관인 석의 마이크를 잡았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말로 각본 없는 실제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전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적은 우리가 예상하는 길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완벽한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소개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3,004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녀는 넋이나 간채 서 있는 마태섭 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마태섭 소장, 자네가 만든 이 종이 호랑이는 더 이상 우리 군에 설 자리가 없어. 자네가 지휘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서커스단이었고 자네가 키운 것은 전사가 아니라 배우들이었어. 자네는 오늘부로 3,004단장 직에서 보직해 임한다.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별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이 그리고 수많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현역사단장이 해임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조상덕 소장의 체포가 부패의 몸통을 잘라는 것이라면 마태섭 소장의 해임은 허위와 기만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낸 것이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군 전체에 만연해 있던 보여주기식 훈련 관행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단이 되었다. 강희연은 평가받기 위한 훈련이 아닌 싸워 이기기 위한 훈련을 군단의 새로운 원칙으로 선포했다. 그녀는 비난의 중심에 섰지만 동시에 변화를 갈망하던 수많은 군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다. 청룡군단은 이제 가장 아픈 칩을 드러냈지만 그로 인해 비로소 진짜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2명의 막강한 현역사단장, 즉 군단의 돈줄과 명예를 상징하던 조상덕과 마태섭이 연이어 강희현의 손에 의해 속청된 사건은 청룡군단 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구체제에 대한 명백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부패와 허위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자 그동안 그 기둥에 기대어 안락감을 누려왔던 수많은 잔당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강희현의 정화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조상덕과 마태섭의 빈자리에 자신의 오랜 군 생활 동안 눈여겨보았던 점구, 유능하며 소신 있는 대령급 장교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하여 사단장 직무대를 임명했다. 군의 생명과도 같은 연공서열과 기술을 무시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인사였다. 새로운 지휘관들은 강희현의 계약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구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새로운 바람은 군단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조상덕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가던 군수 시스템은 투명하게 바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병사들의 복지와 장비 개선으로 돌아왔다. 마태섭의 허울 좋은 훈련은 사라지고 모든 부대는 실전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통해 진짜 전투력을 봐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이면에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구세력의 몸부림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군단 참모장인 황지훈 소장이 있었다. 그는 조상덕처럼 직접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방관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지켜온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강희연의 계약이 성공할수록 자신의 무능과 비겁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황지훈은 남몰래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불만 세력을 규합했다. 그는 강희연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고참 장교들과 은밀히 접촉하며 유언 비어를 퍼뜨렸다. 이러다 우리 군단 정말 공중분해되는 거 아닙니까? 신임 군단장 너무 과격하고 독선적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젊은 애들만 편의하고 우리 같은 고참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군 기강이 서겠습니까? 조장군님이나 마장군님이나 다소 과오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군을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저렇게 하루아침에 내치는 것은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의 불안은 점차 음모로 변해갔다. 그들은 강희현을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위험한 지휘관으로 낙인 찍어 고립시키려 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곧 있을 군 정기 인사에서 강희현이 다른 곳으로 전출되거나 혹은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군단 지휘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지휘소 훈련 CP-X 중에 터졌다. 훈련은 군단 지역에 적이 전면적으로 남침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다.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강희연은 예하 부대의 전투력 배치 현황 보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지역의 방어선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 것이었다. 참모장, 8사단, 3호단의 현재 위치가 왜 보고와 다른가? 지금 당장 해당 지역으로 이동시켜 방어선을 보강하도록. 강희현의 지시에 황지훈 소장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군단장님, 그 지역은 이미 다른 예비 부대가 이동하여 방어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호단은 현재 다른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강희현은 이미 직통 채널을 통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제보받은 후였다. 황지훈이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훈련을 교묘하게 방해하여 작전 실패의 책임을 강희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희연은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휘소 내 모든 통신망을 통해 훈련에 참여한 모든 지휘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명령했다. 지금 이 시간으로 군단 참모장 황지훈 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지휘소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다. 황 소장은 훈련 기간 내내 의도적인 허위 보고와 지휘 체계 교란을 통해 군단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역 행위다. 훈련 종료 즉시 황지훈 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 강희연의 목소리는 지휘소 전체를 울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황지훈 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얄팍한 수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 사건은 강희현의 정화 작업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었다. 구체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참모장마저 숙청되자 더 이상 그녀의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남아있지 않았다. 정화의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통과 혼란의 상처도 남았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이 싹 털고 있었다. 비로소 청룡군단은 낡고 부패한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정화의 칼날이 지나간 청룡군단에는 마치 오랜 장마 끝에 찾아온
햇살처럼 신선하고 건강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부패와 무능 허위와 기만의 상징이었던 인물들이 사라진 자리는 열정과 소신으로 가득 찬 새로운 리더들이 채웠다. 그리고 그들이 이끌인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은 군단의 가장 낮은 곳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병사들의 식탁이었다. 조상덕의 검은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던 막대한 부식 예산이 온전히 병사들을 위해 쓰이자 식사의 질은 혁명적으로 변했. 맛없기로 악명 높았던 군대밥은 사회의 웬만한 맛집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다양해졌다. 주말에는 병사들의 선호들을 반영한 피자와 치킨 삼겹살 파티가 열렸고, 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특효하게 되었다. 생활 환경도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조상덕이 부실 공사한 시설들은 전면 재보수되었고, 낡고 비위생적이던 화장실과 샤워실은 최신식으로 교체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춥고 배고프고 더러운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자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병영에는 활기가 넘쳤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희연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만 받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시로 예하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땀 흘리며 훈련했다. 그녀는 수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외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다. 군단장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하늘 위의 별이 아니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군단 주니어 보드의 탄생이었다. 이는 각 부대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병사들로 구성된 군단 차원의 병사자치위원회였다. 과거에 유명무실했던 위원회와는 달리 주니어 보드는 군단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훈련 방식의 개선, 복지 정책의 방향, 심지어 간부들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까지 거침없이 토론했고 그 결과는 편집 없이 그대로 군단장인 강의원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간부들의 반발이 거세했다. 어떻게 사병들이 장군을 평가하느냐, 군 기강이 무너진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강의원은 단호했다. 군 기강은 상명하복이 이름으로 부조리를 감추는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병사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는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군단은 더 건강하고 강해질 수 있다. 주니어 보드의 의견을 무시하는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주니어 보드의 화려는 눈부셨다. 그들은 비효율적인 경계 근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병사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는 즉시 채택되었다. 또한 병사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직 제도를 제안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거대한 군단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또 다른 새로운 바람은 재능 기부 운동이었다. 강의원은 사회에서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쌓고 입대한 병사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녀는 그들의 귀중한 재능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썩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녀의 제안으로 군단 차원에서 재능 기부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사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얻었던 병사는 부대의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외국어에 능통한 병사는 한미연합훈련에서 통역을 맡아 매월 약했다.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병사는 신메뉴 개발에 참여했고, 심리 상담을 전공한 병사는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또래 상담병으로 활동했다.
군대는 더 이상 사회와 단절된 채 시간을 허비하는 곳이 아니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부대에 귀여워하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며 보람을 찾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탈바꿈 맞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의원은 예고 없이 한 생활관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이병부터 병장까지 10여 명의 병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나? 강의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병사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충성,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드론을 이용한 지류의 지대 탐지 시스템에 대해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지류의 탐지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목숨을 걸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류의 제거 작업은 너무 위험하고 비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인 인공지능과 동기의 드론 조종 기술을 결합하여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AI가 분석해 지류의 예상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공한다면 수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개 병사들이 군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지류의 제거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병사들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은 뒤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해. 자네들 같은 병사들이야말로 우리 청룡 군단의 희망이자 미래다. 당장 군단기술연구소와 협력팀을 만들어주겠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마음껏 연구하고 개발해보도록. 강의원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뿌린 새로운 씨앗들이 이제는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었다. 청룡군단은 벌상 상부의 명령과 통제만으로 움직이는 경직된 조직이 아니었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열정과 창의성의 센서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로 진화하고 있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청룡군단 전체를 희망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과거의 유령이 섬뜩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조상적인 암긴 부패의 잔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전혀 다른 형태로 폭발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사건은 군단 예하포병여단의 실사격 훈련 중에 발생했다. 최신의 K-65 자주포들이 목표 지점을 향해 일제히 포탄을 발사하는 순간 그중 한 대의 포신이 확하는 궤념과 함께 폭발하며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다행히 포탄이 발사된 직후에 폭발이 일어나 조종수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초동 조사를 맡은 포병여단장은 단순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강의원은 보고서에 이면을 직감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해당 자주포의 모든 정비 이력과 부품 교체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류를 검토하던 강의원의 미간이 깊게 패었다. 기록상으로는 불과 1년 전 포신의 내구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인 포신 내벽 특수강을 신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교체 작업은 당시 군수 분열을 총괄하던 조상덕 소장의 직접적인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1년밖에 안 된 신품 포신이 이렇게 폭발한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폭발한 포신의 파편들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굳어졌다. 파편의 단면은 신품 특수강에서 볼 수 있는 균일하고 깨끗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수명이 다해 폐기되었어야 할 구형 포신을 재생하여 겉만 번지를 하게 더 쉬운 재생품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조상덕은 신품 부품을 구매한다고 서류를 구민 뒤 실제로는 중국산 저가 재생품을 가져다 끼워 넣고 그 막대한 차액을 고스란히 빼돌렸던 것이다. 그의 탐욕이 하마터면
엠먼 포병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강희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자주 포환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상덕이 군수 분야를 장악했던 지난 10수년간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이런 식으로 죽음의 덫으로 둔갑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즉시 군단 전체에 비상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군단 내 모든 핵심 전투 장비의 정비 및 부품 교체 이력을 전수조사하라. 특히 조상덕이 관여한 모든 정비 내역을 하나도 빠지 멍시 대조하고 부품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단 하나의 허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들 충격적인 사실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주 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전차의 조준경, 장갑차의 통신 장비, 헬리콥터의 엔진 부품, 심지어 병사들의 방탄복과 방탄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장비의 핵심 부품들이 신품 대신 불량품이나 재생품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청룡군단은 겉보기에는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강군이었지만 그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량 부품들로 가득 찬 깡통 군대였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단 전체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픽사였다. 우리가 목숨처럼 믿고 의지했던 장비가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흉기였다니. 이런 장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라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했을 겁니다. 강희연은 지휘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했다. 그녀는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이 나에게 있다. 내가 더 빨리 더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지도 앞에 섰다. 우리는 지금 전투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모든 장비의 가동 상태를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즉시 훈련에서 제외시켜라.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상급 부대와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한다. 우리의 칩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직한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녀의 결정에 일부 참모들은 경악했다. 군단장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군단의 전투력은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질 것이고 군단장님의 경력에도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입니다. 군 전체의 명의도 실추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원은 단호했다. 내 경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실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진짜 전투력을 갖추는 것이다. 거짓된 어둠금보다 정직한 F등급이 훨씬 더 가치 있다. F등급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청년 군단의 참혹한 실상이 담긴 보고서가 국방부와 언론에 가감없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군 역사상 최악의 군납비리 사건이었다.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고 군단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강의원은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턱빈 무기고와 정비창을 다시 채우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 과거의 유령은 끈질기게 그녀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의 젖담이 속에서 그녀는 맨손으로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청년 군단이 내부의 부패와 실을 마며 스스로의 칩을 드러내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진자적인 철책선 너머에서 조용히 그리고 날카롭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강통 군대라는 오명을 뒤집었음. 채 혼란에 빠진 청년 군단은 너무나 매력적인 사냥감이었다. 그들은 지금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남한 사회에 극도의 혼란을 안겨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들의 목표는 거창한 전면전이 아니었다. 대신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최첨단 사이버 공격과 전파교란 재밍을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하여 청룡군단의 지휘통신망과 감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었고요. 한 새벽 비무장지대에 정적을 깨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시작되었다. 청룡군단 지휘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에 암흑으로 변해버렸다. TOD 열상 감시 장비를 비롯한 모든 감시 장비가 먹통이 되었고 유무선 통신망은 정체불명의 전파 방해로 인해 완전히 두절되었다. 청렴군단은 순식간에 눈과 귀를 모두 잃은 거인 신세가 되었다. 사단장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강력한 전파 교란으로 추정됩니다. GOP의 반전초 라인 전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방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참모들의 얼굴에는 방혹감과 공포가 어렵다. 적이 바로 코앞까지 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의원은 침착했다. 그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대비해왔다. 그녀는 부임 직후부터 현대전의 핵심이 들사이버전과 전자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당황하지 마라. 이것도 한 전쟁의 일부다. 지금부터 플랜 사이렌은 가동한다. 플랜 사이렌은 군단의 모든 전자 시스템이 마비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계획이었다. 그 핵심은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포기하고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군단 직속 통신단은 지금 즉시 예비 유선망을 가설하고 저령 시스템을 가동하라. 각 부대는 약속된 신호와 깃발 그리고 연막탄을 이용해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 눈과 귀가 막혔다면 손과 발로 뛰어서 확인하면 된다. 그녀의 지시는 신속하고 명확했다. 혼란에 빠져 있던 참모들과 병사들은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정을 되찾고 훈련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통신병들은 무거운 케이블 뭉치를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끊어진 통신망을 복구하기 시작했고 저령병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각 부대를 오가며 명령과 정보를 전달했다. GOP 초소의 병사들은 약속된 수신호와 깃발 신호로 인접 부대와 소통하며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적의 사이버 공격은 군단 내부 전산망까지 침투하여 저장되어 있던 모든 작전 계획과 부대 배치 현황 데이터를 파악해하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서버실이 해킹당했습니다. 작전 계획 5304에 포함한 모든 어급 비밀 자료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작전 참모의 절규에 가까운 보고의 지휘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망연자실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군단의 모든 두뇌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의원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거대한 철제 금고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복잡한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최첨단 저장 장치가 아니라 누렇게 변색된 수십 권의 두꺼운 노트였다. 그것은 그녀가 부임한 이후 밤을 새워가며 직접 손으로 기록하고 분석한 청년 군단의 모든 것이 담긴 아날로그 배가 파일이었다. 그녀는 최첨단 시스템을 불신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이 안에 우리 군단의 모든 것이 있다. 그녀는 노트를 참모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낡은 지도를 가지고 싸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지도야 말로 적이 절대 해킹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가장 완벽한 지도니까. 그녀의 선언에 전방에 빠져 있던 참모들의 눈에 다시 희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청년 군단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눈과 귀를 잃었지만
대신 서로를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며 싸웠다. 화려한 디지털 장비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강희현이라는 강력한 리더의 두뇌와 수만 명의 병사들이 흘린 땀으로 만들어진 가장 정확한 인간 지도가 있었다. 적의 교류한 공격은 청년 군단을 마비시키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은 청년 군단의 가장 원초적인 힘,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우려 군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적의 교류한 사이버 공격과 전파 교란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청년 군단. 그들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장 현대적인 위협에 맞서 싸워 이겼다. 이 사건은 군 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강희연의 리더십과 위기 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투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었다. 며칠간 지속된 극도의 긴장과 혼란 속에서 병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내상을 입었다. 특히 최전방 GOP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공포와 싸워야 했던 병사들 중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강희연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군단 차원의 대대적인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전문 상담관들을 각 부대에 파견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상담만으로는 병사들의 굳게 닫힌 마음에 문을 열기 어렵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군단장 직통 채널에 특별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그것은 과거 그녀의 도움으로 무릎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박민준 일병 이제는 어엿한 상병이 된 그가 보낸 글이었다. 군단장님께. 저는 이번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한 명의 병사였어. 그리고 지금 많은 전우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같은 경험을 한 전우들의 따뜻한 공감과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히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병사들끼리 서로의 경험과 아픔을 나누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강희연은 박민준의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박민준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박민준을 또래 상담 리더로 임명하고 그의 주도하에 병사들로만 구성된 자발적인 집단 상담 모임을 조직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전후의 불꽃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모임은 매주 저녁 간부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독립된 공간에서 열렸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누구도 쉽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때 박민준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총소리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통신이 두절된 채 암흑 속에 누워있던 그 밤이 너무나 무섭겠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병사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했던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스크린이 꺼지고 무전이 끊겼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적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을 거라는 공포에 차라리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비난도 평가도 없었다. 오직 침묵의 공감과 따뜻한 위로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위안을 얻었다. 전후의 불광 모임은 입소문을 타고 군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전투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군 생활의 다양한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마음에 치유센터로 자리 잡았다. 강희연은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지원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회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연대와 공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느 날 박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어두운 모습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이제 괜찮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합니다. 진짜 강함은 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후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용기라는 것을요. 강희연은 훌쩍 성장한 박민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들이 이제는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새로운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다. 한 명의 평범한 병사의 목소리가 수만 명의 마음을 치유하고 군단 전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청룡군단은 이제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내부의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해 겨울 청룡군단이 주둔한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설이 들이닥쳤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2미터가 넘는 눈이 산과 들을 뒤덮었고 세상은 온통 거대한 하얀 침묵에 잠겼다. 청룡군단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거대한 서론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군단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는 마비되었고 통신망은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다. 전력 공급마저 중단되면서 군단 전체는 암흑과 추위 그리고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강의원은 즉시 군단 지휘부를 비상대책 본부로 전환하고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특히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포대와 격오지 지휘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절체 설명에 위기에 처했다. 비축해둔 유료와 식량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병사들은 영하 30도를 넘나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군단장님, 250마일 자주 포포대인 불사조포대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내용은 부대 전체가 거대한 눈사태에 휩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전방 승리 지피에서 긴급 환자 발생 보고입니다. 급성 폐렴 증세를 보이는 병사가 있으며 당장 후송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기는 뚫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휘통제실에는 절망적인 보고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참모들의 얼굴에는 무력감과 공포가 어렵다. 이 거대한 자연의 제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희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겼다. 전부대에 전파한 지금부터 불필요한 모든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하고 유료와 비상식량을 철저히 통제하라. 각 부대 지휘관은 병력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동요 여부를 최우선으로 파악하고 고립 상황이 최소 열흘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라. 혼란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적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기는 통신망을 뚫고 각 부대에 퍼져나가며 혼란에 빠진 병사들의 마음을 바잡는 90점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긴급 환자가 발생한 승리집이 헬기를 띄울 수 없다면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다. 군단 특수수색대대에서 최정예 요원들로 특임조를 편성하라. 군의관 1명과 의무병을 포함시키고 최소한의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챙겨서 도보로 이동시킨다. 길은 없다. 하지만 길은 만들면 된다. 제설 장비 대신 우리 병사들의 힘으로 길을 열어라. 사단 본부에서부터 승리지휘까지 인간 제설기를 가동한다. 그녀의 명령은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고도 최선인 방법이었다. 명령이 떨어지자 수천 명의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삭과 곧 갱이를 들고 나섰다. 그들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가슴까지 차오르는 눈을 파내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 줄로 늘어선 병사들이 일회의 방식으로 눈을 파내며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은 거대한 자연에 맞서는 인간의 위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관이었다. 연락이 두절된 불사버 포대를 향해서는 얼마 전 병사들이 자체 개발한 지류의 팜지용 드론을 개조하였다. 드론이 보내온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포대는 거대한 눈사태에 직격으로 얻어맞아 모든 시설이 깊은 눈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병사들은 모두 무사했다. 그들은 평소 반복했던 눈사태 대피 훈련 매뉴얼에 따라 가장 안전한 지하 탄약고로 전원 대피해 있었던 것이다. 과거 마트섭 소장 시절에 보여주기시 훈련이 아닌 강 의원이 강조했던 실전적인 재난 대비 훈련이 병사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강 의원은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불사조 포대 장병들은 듣고 있나? 나는 군단장자.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 구조대가 갈 때까지 침착하게 버텨주기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다. 고립된 어둠과 추위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포대 병사들에게 군단장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음성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밤이 깊어졌다. 하얀 포위망 속에서 청룡군단은 가장 춥고 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지휘통제실 의자에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각 부대와 직접 교신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차가운 전파를 타고 병사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군단장도 우리와 함께 깨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큰 힘을 얻었다. 청룡군단은 그렇게 혹독하고 길었던 하얀 밤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다. 폭설로 고립된 지 사흘째 되는 밤, 청룡군단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비상전력마저 완전히 끊기고 군단 전체가 암흑과 혹한 속에 내동등이 쳐졌다. 설상가상으로 철책선 너머 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병까지 입수되었다. 적이 이 최악의 재난 상황을 틈타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군단 지휘통제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만약 지금 적이 공격해온다면 고립되고 분산된 청룡군단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군단장님 방장 전 무대의 최고 수준의 전투태세를 명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이 거의 두절된 상태에서는 명령 전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각계 격파당하겠습니다. 상급 무대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참 모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원성을 높였다. 하지만 강희연은 그 순간에도 놀라울 정도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모두를 조용히 시킨 뒤 나지까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패닉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적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침착해라. 그녀는 작전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참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지금 적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이 전면전의 신호인지 아니면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기만술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전 병력을 움직이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원칙대로 간다. 그녀는 새로 임명된 작전 참모를 바라보았다. 김대령, 우리 군단의 새로운 비상작전 계획 플랜 블루드래곤을 기억하나? 작전 참모의 눈이 커졌다. 플랜 블루드래곤은 강희연이 부임한 집고 기존의 중앙집권적 지휘 체계가 마비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혁명적인 작전 계획이었다.
그 핵심은 분산 지휘와 자율적 책임이었. 즉 군단 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더라도 각 이하 부대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책임 구역 내에서 최선의 방어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극도로 파격적인 개념이었다. 각 부대는 이미 플랜 블루 드래곤에 따라 행동 요령을 속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군단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나는 내 지휘관들과 내 병사들을 믿는다. 하지만 군단장님,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만약 한 부대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한참모가 반박했다. 하지만 강희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신뢰다. 내가 지난 1년간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내 부하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신뢰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였다. 군단 본부는 더 이상 각 부대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을 멈췄다. 대신 제한된 통신 자원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즉 통제를 포기하고 자율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다. 그녀의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지휘 통제실의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들려올지 모를 포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고립된 각 부대에서는 플랜 블루 드래곤이 조용히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젊고 유능한 신임 지휘관들은 강희연의 철학을 이어받아 부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했다. 눈사태로 고립되었던 불사조포대 병사들은 자체적으로 K-65 자조포를 수리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구조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는 능동적인 전투원이었다. 긴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눈길을 툴툴툴툴 김조는 환자 후송 임무와 동시에 주변 지역에 대한 경계 임무까지 수행하며 이동하는 작은 요새가 되었다. 모든 부대가 마치 거대한 유기치의 세포처럼 중앙에 통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희연이 그토록 원했던 생각하는 군대의 모습이었다. 허위와 조작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청룡군단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가장 어둡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포성은 끝내 울리지 않았다. 날이 밝은 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적의 움직임은 전면전이 아닌 청룡군단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한 제한적인 무력 시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청룡군단은 그 시험에 완벽하게 합격했다. 통신이 복구되고 각 부대로부터 피해 상황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길고 혼란스러웠던 밤 동안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단 한 건의 장비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지휘 통제실의 문이 열리고 눈과 흙으로 범벅이 든 한 무리의 병사들이 들어서었다. 승리 지피의 긴급 환자를 후송하던 특임조였다. 그들은 꼬박 사흘 밤낮을 걸어 마침내 환자를 군단 의무대까지 무사히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들의 지친 얼굴을 보는 순간 강희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최고의 지휘관이 부하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찬사인 거수경례를 붙였다. 고맙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어두운 밤을 밝힌 가장 밝은 별들이었다. 가장 어둡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청룡군단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큰 위기를 가장 위대한 신뢰로 바꿔놓은 것이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렸다.
혹도 갔던 폭설이 멈추고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뒤덮었던 하얀 눈을 녹이기 시작했다. 해빙이었다. 상급 부대에서 보낸 배규모 제설 부대와 구호물자가 속속 도착했고 외부 세계와의 통로가 다시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헬기를 타고 직접 청룡 군단을 방문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번 폭설 사태로 인해 군단이 입었을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크게 우려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청룡 군단은 차분하고 질서정연했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군단 어디에서도 패배주의나 좌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참모총장은 강의원의 안내를 받으며 군단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는 눈사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진지를 보강하고 있는 포대 병사들을 보았고 긴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특임 조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그들은 병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군단장과 병사들 사이에 형성된 깊고 굳건한 신뢰와 유대감이었다. 병사들은 참모총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군단장인 강의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숨기지 않았다. 저희 군단장님은 진짜 지휘관이십니다. 저희를 숫자나 부속품이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십니다. 가장 위험하고 어두웠던 순간에 군단장님은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은 한평생을 군에 몸담아온 노력한 군인이었다. 그는 수많은 지휘관을 보아왔지만 강희현처럼 자신의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지휘관은 처음이었다. 모든 손실을 마친 참모총장은 강희현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장군, 나는 처음에 자네를 이곳 최전방 군단장으로 보낸 내 결정을 수없이 후회했네. 너무 과격하고 너무 많은 적을 만든다고 생각했지. 군 전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위험한 인물이라고도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그는 잠시 창밖, 활기차게 움직이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군대를 바꾼 것이 아니었어. 자네는 군대를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부패와 허위, 불신에 가려져 있던 군대의 진짜 모습을 되찾아 준 걸세. 죽어가던 청룡에게 새로운 심장을 달아준 거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그것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찬사였다. 강희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 속으로 지난 1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임 첫날의 차가운 시선, 조상덕과의 대립, 마태섭의 위선, 보이지 않는 적들의 방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준 이름 모를 수많은 병사들의 얼굴. 그녀의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며칠 후 청룡군단 연병장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폭설 사태 극복에 공을 세운 장병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었다. 단상에 오른 강희연은 훈장이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대신 특별히 제작한 작은 메달을 한 명 한 명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메달에는 청룡의 용맹한 얼굴과 함께 나는 내 전우를 믿는다. IT 오이의 마레이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은 영웅이다.
하지만 여러분을 영웅으로 만든 것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전우를 믿고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우리 청룡군단의 진정한 힘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군단장을 향한 환호가 아니었다.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뜨거운 격려이자 새롭게 부활한 청룡이 미래를 향해 내지르는 희망의 포효였다. 딥산 봉벽 아래 청룡 군단의 두꺼웠던 얼음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그 무엇도 얼릴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강물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강희연이 청룡 군단에 부임한 지 꼭 이태가 되는 해가 왔다. 그동안 청룡 군단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성공적인 변화를 이룬 그대로 다시 태어난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은 옛말이 되었고, 군단은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강한 전투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강희연의 리더십은 강희연 패러다임이라 불리며 군 전체의 교범을 바꿔놓았다. 상명하복이 수직적 문화는 소통과 신뢰의 수평적 문화로 대체되었고, 보여주기식 훈련은 싸워 이기는 실전적 훈련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닌 부대의 주체적인 파트너로 존중받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창의성은 군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청룡군단은 군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훈련은 지난 2년간의 혁신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 앞에서 증명하는 중요한 시험되었다. 훈련은 실제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미군 지휘관들은 처음에는 한국군, 특히 여성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의 실질적인 전투력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인해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청룡군단 장병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교하고 역동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휘자의 악보에만 의존하는 연주가 아니었다. 각 부대는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따라 지휘부의 명령 없이도 즉흥적으로 협조하며 스스로 최적의 화음을 만들어 나갔다. 마치 수만 개 신경세포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양측의 최정예 부대가 격돌하는 마지막 대규모 기동전이었다. 청룡군단은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 열세였지만 강희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된 과감하고 창의적인 전술로 미군의 허를 찔렀다. 그녀는 주력 부대를 정면에 내세워 고지점령전을 펼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군단 특수전 부대와 드론 부대를 동원하여 적의 지휘부와 보급선을 먼저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결과는 청룡군단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훈련이 끝난 후 미군 총사령관은 이례적으로 직접 강희원을 찾아와 군인으로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담아 거수경례를 했다. 존경합니다. 강창군님, 당신이 이끄는 청룡군단은 군대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병사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가들입니다. 그날 저녁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는 파티가 열렸다. 강희원은 화려한 연회장 대신 병사들과 함께 연병장에 모여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땀과 흙 먼지로 번복이 든 병사들은 계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한데 어우러져 웃고 떠들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강희원에게 이제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된 한참 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군단장님, 이태전 오늘이 기억나십니까?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말했던 그날 말입니다. 기억나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그때 군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군대를 만들겠다고 이제 보니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강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여. 저들을 보시어. 그녀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병사들을 가리켰다. 저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서로를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여. 나는 그저 그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들을 묶고 있던 낡은 족쇄를 끊어줬을 뿐이여. 그녀의 말에는 어떤 과장이나 겸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2년간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깨달은 진심이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앞에서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그들 스스로 빛나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는다. 강의원은 이후에도 청룡군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훗날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이자 혁신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강의원이라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진정한 전사로 그리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난 수많은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다. 부패한 시스템과 싸워 이긴 것은 한 명의 장군이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군대를 바꾸고 새로운 전설을 쓴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뜨거운 전후회였다. 대한민국의 가장 깊고 추운 골짜기에서 시작된 그들의 힘찬 포유는 이제 세상을 행해 울려 퍼지는 희망의 교양국이 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